안녕하십니까. 저 서울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저 소개받은 이계원입니다. 원래 저 기술 경영이라면 되게 그 기업 경영 아니면 경제학 경영을 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전 그 경영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현업에서 한 20년, 30년 정도 기술 부분에 일을 하고 또 제 나이가 되면 실제로 연구 개발 부분보다는 기술 부분을 어떻게 매니저를 하고 경영을 하는 이런 쪽에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실제 현업에 나오셔서 저희 같은 첨단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기업에 아마 연구 부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그 연구의 관리 부분을 하시는 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커리어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현재 이 시점에 기업에서는 기술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 교환 또 혹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제가 현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안 지식을 전달해 줄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CTO 전략실이라는 그런 Corporate Technology Operations, 소위 말하면 삼성전자의 그 어떤 중기적인 기술 전략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본사 차원의 그 시스템 앤드 소프트웨어 그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 회사의 그 기술 경영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일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다 보면 질문을 다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심없이 혹시 질문이 계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한 3가지 분야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현재 C 업계라고 그러면 Consumer Electronics라고 그러죠. 보통 여러분들이 ICT라고 그러면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nd Computer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ICT라고 그러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근데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C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쪽이 아니고 Consumer Electronics죠. 근데 과거에 Consumer Electronics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TV, 세탁기, 냉장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그런데 최근 한 5, 6년 전부터 디지털 컨버전스의 바람을 타서 지금 C 업계가 그런 것이 다 융복화된 어떤 종합 전자 메이커로서 부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재 C 업계의 현안이 되는 게 무엇인지, 특히 그 기술 부분에서, 그리고 그러한 그 기술 부분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기술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그 실례를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사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은 3년 전에 저희 회사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저희 제품을 론칭할 때 사용한 하나의 그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퓨처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건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디오, 비디오, 텍스트를 MP3 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로딩 한다든가 아니면 PC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컴퓨터라는 게 예전처럼 어떤 컴퓨팅의 개념이 아니고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센터라는 걸로 변모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또 심지어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브로드밴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 합한 소위 말하면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익스피리언스를 소위 말하면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면 잠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 같은 것들이 과거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이런 건물의 그 한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거대한 그 이퀴프먼트를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게 소위 말하면 반도체 그 기술입니다. 실리콘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여기 계신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뭐 이 정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태어나셨겠죠. 사실
제가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시작한 지가 1970년 후반입니다. 70년 후반.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면 실리콘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반도체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트랜지스터 하나, 둘, 뭐 그런 식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급격하게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LSI가 이제 합쳐서 비로소 인텔의 그 74년도에 HP CPU. 근데 사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이 사이에는 very large scale integration을 해서 이런 반도체들이 주로 그 IT 인더스트리, 그 오피스 워크 중심의 워크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제 사실 이 시기에 95년대부터 컴퓨터가 전문가 이외에는 쓰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실지 모르지만 컴퓨터를 쓰려면 대개 그 DOS 인바이러먼트에서 커맨드, 카피, 뭐 dir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했죠. 메뉴 드리븐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happen to be 이제 9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쓸 수 있게 하는 그 윈도우 인터페이스 해서 마우스에 클릭만 할 줄 알면 컴퓨터를 다 쓸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급속도로 이제 컴퓨터가 우리 생활 주변에 퍼지게 됐습니다. 퍼지게 됐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컴퓨터 한 대의 값이 매년 기능은 2배로 들어가고 값은 반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산 거는 1년이 지나면 값이 반이 되고 그 대신 새로운 기능이 더 들어가서 똑같은 값으로.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을 모든 게 가능해 준 게 이런 반도체 기술의 발전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95, 6년 이때를 소위 말하면 디지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시작된 해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실 90년대 후반까지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숫자의 계산, 이렇게 텍스트, 여러분들이 보통 그 워드라든지 뭐 숫자 스프레드शी트 같은 그런 숫자에만 적용이 됐고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멀티미디어 부분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려면 굉장한 그 CPU 스피드가 필요하고 거기에 상응되는 아주 많은 그 데이터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그 CPU 스피드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CPU가 없었고 또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값싼 방법의 그 저장 매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95년 이후로서 급격하게 그 CPU 스피드가 올라가고 또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매체,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가 80년대 초 같으면 보통 PC에 많아봐도 뭐 600MB, 1GB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 그리고 2000년에 가까우면서 웬만한 PC에 160GB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가죠. 그리고 돈도 상당히 싸고요. 그리고 CPU도 보통 요즘 그 CPU 컴퓨터 사면 최소 2GHz 이상.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스피드에 힘을 입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기에는 디지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가장 그 시장이 크는 그런 그 굉장히 매력적인 마켓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그 생활의 그 편리함, 또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된 건 반도체고,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3년 후에 학교 졸업하고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해야겠는데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거냐? 이런 질문들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를 전공하자. 그러면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현재는 머추어드 테크놀로지예요. 그 얘기는 1930년대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송전, 배전, 마이크로웨이브 쪽을 전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도 해야 되고 레이더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아주 파퓰러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50년대 되면서 마이크로웨이브 쪽에 그 테크놀로지가 머추어됨으로써 그게 필요한 기술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0년대 한국 같으면 또 화공과가 굉장히 그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의 그 산업화. 그래서 그게 화공과 나오신 분들은 상당한 그 많은 취직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근데 그게 70년대가 지나서 80년대, 90년대 가면 그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머치어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조합을 듣기가 힘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70년 중반에 미국 갈 때만 해도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그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이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도체 전공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대신 통신,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또 멀티미디어, 또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쪽에 또 수요가 또 늘어나죠. 하나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통신 그리고 디바이스와 간의 컨버전스, 서비스 간의 컨버전스라는 이런 걸로 대변되는데 상당히 그 이해하기가 좀 난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슬라이드 뒤로 가면 1980년대 이때는 통신 부분에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적용됐습니다. 전화기가 모든 게 패킷화해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됐어요. 그때 이 당시에 유행했던 용어가 뭔가 하면 Universal Communication, Integrated Service Network. 이 얘기는 Universal Communication이라는 얘기는 통신이 너무나 발달돼가지고 유니버셜하게 어디에 있건 어느 때건 마음대로 통할 수 있다. 이런 그 버즈워드가 유행했고요. 9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CPU가 발달됐으니까 멀티미디어 시대.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 그 디지털 컨버전스. 그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얘기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송, 통신, 유무선이 통합됐기 때문에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한테 오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대신 옆집에서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아니면 거리에 제약 없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통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컨버전스. 그리고 디바이스 컨버전스는 뭔가 하면 내가 쓰는 TV가 때로는 TV 같기도 하고, 때로는 컴퓨터 같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그 뮤직 박스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든 기능이 통합된 그런 그 유저 디바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컨버전스는 내가 받는 그 서비스가 예전에는 따로따로 지불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합쳐서 지불하는 그 컨버전스. 여기에 따라가지고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이런 디바이스를 저희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기 따로 사고 컴퓨터 따로 사고 디지털 카메라 따로 사죠. 요즘은 대개의 경우 이게 다 합쳐져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디바이스 컨버전스. 근데 이게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됨으로써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또 이에 따른 기술 개발의 전략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건 뒤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또 디바이스 컨버전스는 그 휴대폰 안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펑션을 넣는 그런 그 디바이스 단위도 있겠지만은 그 반도체 자체도 요즘 반도체는 뜯어보시면 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칩을 이렇게 총으로 쌓아가지고 시스템을 패키지 안에 넣는 거 여러 가지 등등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컨버전스는 예전에는 유선, 무선, 방송, 위성 통신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각각마다 한 회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 방송을 통해서도 뭐가 옵니까? 인터넷 데이터라든지 뮤직 같은 게 다운로드가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화를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볼 수가 있죠. 그 얘기는 잘못하면 방송만 하던 업체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 비즈니스 쪽에서는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걸 잘 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 최근에 사업자들의 DMB 방송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게 다 이런 어떤 네트워크 컨버전스에 따른 사업 구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통신 부분의 것이 브로드캐스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브로드캐스팅에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세말하면 이런 모든 것들로서 일어나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컨슈머입니다. 소비자는 예전처럼 그렇게 방송에다가 시청률 따라내고 통신에 시청률 따라내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딱 이렇게 돈을 내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시죠?
뭐 어떤 그 TV에 보니까 버스 타고는 궁뎅이 이렇게 하면 찍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했죠.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는 거, 모든 걸 지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은행에 창구에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잡이 없애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럴 경우 누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래서 찍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택시 몇 번 타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컬렉션해서 그 돈을 분배해주는 그런 컨트롤 포인트.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자 하는 단넷이라든지, 무슨, 다른 미디어 디스트리뷰션 하는 회사가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변한다. 그래서 서비스 컨버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신문 보면 신문값 따로 내고, TV 보면 TV값 따로 내고, 전화 쓰면 전화값 따로 내죠. 근데 지금 한국에는 이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사용자가 어느 한쪽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컨택을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모든 걸 컬렉션해서 개인에 맞게끔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술자가 보는 관점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생각할 것이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을 내가 잡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소위 말하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내가 선점하는 사람이 사업의 컨트롤 포인트를 쥐고 앞으로의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건 뭐 현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하나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이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를 하여금 원더풀한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다른 제품보다 돈을 좀 더 많이 주더라도 많이 사서 쓰십시오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푸시하고, 이에 따라서 상당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니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한 회사가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기술을 다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반도체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개발할 수 있지만 이 반도체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도 만들어야 되고, 전화기도 만들어야 되고, 통신칩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핵심적인 아닌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R&D 리소스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이제 큰 그 관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딱 시장에 내면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나온 사람 사가지고 홀랑 까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6개월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하게 중요한 게 이제 특허입니다. 특허가 굉장히 이제 지금 중요해지고, 또 특허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이런 것들로 해서 사업을 이제 프로텍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면 비즈니스 이슈입니다. 회사라는 거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그죠? 회사를 세웠으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못 벌면 1년을 못 가서 뱅크럽트 되고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을 내야 되고, 이익을 내야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돈이 남아야지 주주들한테 돌아가고, 돈이 그보다 더 많이 남으면 사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예전에는 초이스가 없었죠. 물건이 없었으니까. 무조건 찍어내가지고 팔면 운동화가 좀 적어도 자기 발을 신에 맞춰서 신는 거죠. 소위 말하면 셀러스 마켓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반도체가 그만큼 모든 기능을 수용하고 또 코스트가 적어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런 자유분방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그 최신으로 많이 갖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사이드 얘기입니다만 가장 재밌는 게 핸드폰에 실제로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10대고 또 실제로 돈 내는 사람들은 50대, 60대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디자인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디자인해야 됩니까? 10대, 20대를 보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전처럼 한 종목을 다량으로 생산할 때는 제조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피션트하게 생산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스피드. 그러다가 또 하루아침에 한 6개월 지나면 어느 그 연예인이 딱 떠가지고 다른 걸 딱 하면 이 사람들 취향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그 생산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고 개발을 빨리 하는 게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리고 마켓 오리엔티드, 소위 말하면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10개를 가지고 테스트해서 그 중에 제일 팔리는 걸 골라서 빨리 하는 바이어스 마켓.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스태블리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다양한 청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크리에이티브한, 이노베이티브한 게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하나 가지고 한 모델 가지고 10년, 20년 할 수가 없고 매년마다 여러 가지 모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옆에 친구가 이상한 그 MP3나 갖고 다니면 쿨하다고 그러잖아요. 쿨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멋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쿨한 프로덕트를 만들고 아주 빠르고 또 시장에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걸 이스태블리시 하는 게 지금 큰 이제 현안이고 이런 걸 하는 거는 결국에는 회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회장님이나 회장님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10만 명이나 되는 삼성전자의 모든 사람들이 잘 움직여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피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3P라고 합니다. 제품, 또 제품을 만들고 회사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 회사에 일하는 조직원,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저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 파시는 분들이 이 전표를 써가지고 그날 끝나면 전표를 모아가지고 공장에 갖다 주면 공장에서 또 주문을 들어가 이런 식으로 수작업으로 됐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가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세계의 유수한 기업 중에서 가장 탑 티어에 들어가는 온라인 글로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저희 회사의 큰 경쟁력입니다. 저희 회사가 전 세계 48개, 그냥 50개 나라의 영업에서부터 생산, 기술 개발, 여러 가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전부 다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업 현황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움직이려면 되게 크게 이런 4가지 큰 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면 공급 관리. 공장에 있는 것 같으면 원자재가 들어가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끔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 판매장에 딜리버리 해야겠죠. 그런 그 공급 관리, 또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는 연구 개발, 또 프로덕트 개발을 하기 위한 기술 관리, 또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는 고객 관리, 또 이게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 관리 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이런 큰 IT 시스템이 서로 연관돼 가지고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개월 후에 출시될 제품이 지금 개발하면 그 제품의 개발 정보가 영업에 들어가서 영업에서는 미리 3, 4개월 전부터 수주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컴플렉스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수십 년 동안 잘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그 경영자, 또 특히 기술을 하시는 분들의 또 기술의 경영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소위 말하면 disruptive technology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제가 좀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런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컨트롤 포인트가 점점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빨리 감지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회사들이 신문에 보시면 뭐 큰 회사들 사기도 하고 M&A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의 큰 기술적인 트렌드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어떤 저희가 쓰는 휴대폰이건 텔레폰이건 나왔을 때 예전처럼 이거는 컴퓨터다. 이거는 뭐 휴대폰이다. 아니면 통신구용이다. 이거는 영화만 보는 거다. 이런 식의 구분이 없습니다. 한 가지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라는 거는 어떤 소프트웨어 리프로그래머블이 가능하지 않은 거. 전자레인지를 딱 만들면 전자레인지가 만드는 그때 정해진 기능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자레인지 안에도 컴퓨터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쿠킹 방법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 가지고 MP3 플레이도 하고 DVD도 보고 또 컴퓨터 워드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제품을 개발할 때 가치는 어떤 하드적인 그런 껍데기의 가치보다도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의 가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만 그렇게 가치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무빙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 펑션이 컨버저 됨으로 인한 거기에 대한 비즈니스 컨버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이 변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가 뭔가를 좀 말씀드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걸 흥미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앤디 그루브라는 사람이, 저도 뭐 흥미가 있어서 어쩐지 봤는데, 포춘의 99년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인플렉션 포인트를 사람이 자기 커리어를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30년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자기 커리어의 30년 동안에 적어도 5번, 6번 정도는 뭔가 모르게 조금씩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한 10년 정도 한 가지만 계속하면 되게 집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한 30년, 사실 보통 사람들이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 프로페셔널 소사이티에 있으면 한 30년 정도 커리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서너 번 정도에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야 되는 부분을 언제 해야 되느냐. 자기 앤디 그로버가 인텔 체어맨이죠. 아주 스트래티직 인플렉션 포인트를 잘 감지하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더라. 근데 인플렉션 포인트를 감지하는 방법을 자기 같으면 이런 5개의 퀘스천을 한번 자기 스스로 해서 멘탈 주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좋은 말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저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이런 인플렉션 포인트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드밴티지가 있고, 인플렉션 포인트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조금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비즈니스 적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저희 회사가 최근 4년, 5년 동안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뒤에서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저희 회사가 실적이 좋은 이유도 2000년도에 디지털 컨버전스 에라의 비즈니스 인플렉션 포인트를 빨리 예지를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3년, 5년 후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일본 회사들이 과거 한 3, 4년 동안 실적이 나빴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런 인플렉션 포인트를 저희보다 조금 늦게 감지를 해서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좀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디스트럽티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는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2001년도에 나온 건데 아주 유명한 아티클입니다. 대개 X축이 타임이고 Y축이 기능적인 성능입니다. 대개 어떤 제품이 나오면, 초기에 신제품이 나오면
그 신제품은 대개 소비자가 쓰기에 별로 그렇게 편리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성능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요 파란 바운더리는 소비자가 돈을 주고 willing to pay. 그렇지만은 요거보다 조금 밑에 이제 성능이 있으면 성능이 좀 뒤떨어져서 잘 안 사고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요게 좋은 것만큼의 돈을 더 이상 지불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임 측에 1980년대 같으면 PC를 예를 들면 애플이나 아니면 카마도가 PC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윈도우가 나와가지고 성능이 향상됐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쓸만하다. 성능이. 그래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 거죠. 지금 와서 보면 펜티움 2기가짜리 CPU나 펜티움 3기가짜리 CPU나 보통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3기가, 5기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들어도 그걸 돈을 주고 살 소비자가 없단 말이에요. 대개 한 2.5기가, 2.6기가 같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most demanding customer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어떤 한 제품이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똑같은 성능을 기능을 하지만은 다른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disruptive technology라고 이 커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신기술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한참 잘 팔리고 있는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신기술이 어딘가에 이머징하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꿈틀거리고 있는 걸 빨리 디텍트해서 그것에다가 투자를 좀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성장 엔진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술 경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능을 하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기술. 그래서 이제 항상 회사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디벨로프먼트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값싸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이런 스테이지에 있으면 돈 버는 사람은 부품 만드는 사람 이외에는 돈 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게 PC의 얘기입니다. 이제 PC를 같으면 PC가 뭐가 있습니까? 박스가 있으면 박스 안에 OS도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도 있고 DRAM도 있고 디스크 드라이브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팔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테크놀로지가 머추어되고 그러니까 박스 만드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돈을 누가 버느냐 하면 OS를 만드는 윈도우,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CPU를 만드는 인텔, 그리고 DRAM을 만드는 우리,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디스크 드라이브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게 디스크 드라이브 자체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디스크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는 부속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약간 요 정도 내려왔다는 거고, 또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메모리 만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메모리 만드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메모리를 만들기 위한 장비 만드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벌 때가 오는 거죠. 이렇게 항상 그 컨트롤 포인트가 쉬프트 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사항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술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마켓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기술을 할 때는, 기술이건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인플렉션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인플렉션 포인트를 알면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가 뭔지.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걸 컴바인 했을 때 돈을 벌기 위한 컨트롤 포인트가 뭐냐.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종전의 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주로 그 오피스 환경, 엔터프라이즈 인바이러먼트에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그 컴퓨팅 파워라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인텔이나 IBM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에리어는 TV라든지 뭐 라디오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그 세탁기 냉장고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하게 이런 회사들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에리어에 있고 또 IT 분야는 주로 인텔, IBM, 선 뭐 이런 큰 그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뭔가 하면 인터넷 바스트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에 인터넷 바스트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IT 부분의 그 시장 성장은 거의 정체성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크질 않은데 그 대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하고 접목되면서 여기는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전화기 무선 전화기로 바뀌면서 막 전화기의 그 생산이나 시장이 커지고 또 DVD라든지 DMB라든지 이런 새로운 서비스에 의한 창출의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IT 분야의 사람들도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디바이스 자체는 안 오지만은 이것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서비스 분야 같으면 서버 쪽의 플랫폼, 컨텐츠를 딜리버하기 위한 이런 홈 서버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거 마찬가지로 IT industry attempt to expand its presence in C market 서로가 들어오고 싶어 하고 또 종전에 이걸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프로텍트 하고 싶겠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드는 TV를 PC처럼 모듈화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희 용산에 가서 부속 사가지고 집에서 TV 만들게는 안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거기서 큰 그 비즈니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PC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 하면 오픈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오픈 시스템. 그 얘기는 용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마다보드 사고 껍데기 사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딱 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듈의 인터페이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뭐 게임 프로그램 사다가 로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는 크로스드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딱 사시면 그 TV 안에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소프트웨어를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넣는 이유도 왜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는 그걸 사가지고 자기 집에 딱 설치해서 스위치를 딱 했을 때 퍼펙트하게 동작을 해야 돼요. PC 사가지고 퍼펙트하게 동작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PC는 되게 사면 밤새도록 막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만은 절대 그 PC를 되돌려 주는 부분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 부분은 일단 DVD 플레이를 샀다. 그럼 사가지고 딱 틀어보고 안 되면 금방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그 비즈니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블랙박스를 유지해야지 소비자가 쓰기에 좋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를 이제 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지금 현재 아주 그 C 컨트롤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요. 제가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의 그 어떤 네이처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 앞으로 점점 컴퓨터 베이스드 그 모든 이퀴프먼트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그 특허는 기술을 파급시키기 위해서 특허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이렇게 그 비밀로서 꼭 이렇게 숨겨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한테만 물려주니까 전체 사회의 기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라. 공개하는 대신에 당신의 권한을 인정해준다 하는 게 특허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하면 특허라는 것을 활용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장벽을 쌓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본래 그 원천 특허, 또 베이직 리서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그 원천 특허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대학교, 연구소, 또 회사의 선행 연구 쪽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 저희 회사의 저희 나라의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허라는 것은 반드시 물건을 만들어서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특허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대개 회사에서는 이제 특허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특허를 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스탠다드는 대개 회사 내에서 신규 사업 부분을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특허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특허를 가지고 표준화라는 것을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디펙트 스탠다드. 이럴 때는 국제적인 ITU 같은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 같은 그런 통신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는 한 5개, 6개 회사가 딱 모여가지고 이런 규격으로 우리끼리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제품이 나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대개 특허로 커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업체가 그걸 카피를 한다면 금방 그 소송을 해가지고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펙티브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 보듯이 누가 누구를 뭐 소송하고 누가 누구를 소송하고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시리어스한 그 사업의 어떤 그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그 제품 나오기 전에 이런 그 표준화 액티비티를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관심을 두고 많은 그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비자 그 민생 제품이라고 그랬지만은 보통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는 게 한국말로 적당한 번역이 없더라고요. 민생 제품 같으면 좀 구차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뭐 민생 같으면 이게 좀 가난한 거. 근데 사실 컨슈머 일렉트로닉스가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그러면 대개 요즘 잡았다 그러면 200불, 300불이죠. 애플 아이팟이 얼마입니까? 한 500불 가요. 요즘 뭐 싸져가지고 400불이라는데. 근데 그 애플 아이팟이라는 것도 그게 하나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그 민생용품 아니겠어요? MP3 그 보면 웬만한 거 좀 이렇게 최신형 같으면 한 300불 가죠. 이게 상당히 비싼 거예요. 운동화 얼마 갑니까? 20불, 한 20불 가죠. 그죠? 이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보통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아주 싸구려 사면 50불 하면 사요. 마이크로웨이브 있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근데 거기에 비하면 가격이 4배, 5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는 게 그렇게 싼 제품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비싸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여하튼 박스에서 빼가지고 딱 스위치 넣었을 때 금방 화면이 나오든지 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윈도우처럼 딱 넣고 난 다음에 한참 있습니다. 뭐 프리스 웨이트 한참 있어 한 1분 기다리면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리얼타임도 중요하고 부랍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릴라이블 해야 되고 여기다 이지 컨피규레이션은 대개 경우 뭐 우리처럼 오피스에서 이더넷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 안 되면 IP 세팅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컨피규레이션이 전부 다 우리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는 99.99% 오토매틱하게 다 돼야 돼요. 그걸 앉아서 뭐 이렇게 세팅하라고 그러면 그 세팅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용이 오히려 물건값보다 더 비싸게 먹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특징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인터오퍼러빌리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가전 제품을 저희 회사 걸로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TV는 저희 제품을 쓰다가 한참 있다가 뭐 소니 캠코더를 사가지고 끼웠는데 안 된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의 관점으로 봐서는 그것이 모든 것이 시뮬러스하게 다 연결이 되면 마켓도 그만큼 커지고 모든 것이 아주 좋은데 사실 그렇게 커질 수 없는 그 비사업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업체들 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어떻게 하면 좀 그 손쉽게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컨슈머한테 줄까에 대해서 이제 협력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신문지상에서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 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뮤직 다운로드 해본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도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공짜로 친구한테 안 해준 분, 카피 안 해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해주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이런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든지 다운로드, 인터오퍼러빌리티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런 컨텐츠를, 유료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가 컨슘하고 자기가 이제 보고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인터넷에 또 올려가지고 또 뿌리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내가 갖고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전화기를 가지고 TV를 통해서 물건도 살 수도 있으면 좋겠고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도 컨트롤했으면 좋겠고 핸드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들마다 이 제품에 들어가는 특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사용한 브로드캐스팅 TV를 통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걸 통신적으로 하려면 통신에 필요한 특허는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통신에 필요한 특허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all 인터오퍼러빌리티 프레임워크라는 건 이제 대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보는데 서비스 레벨은 아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운로딩한 컨텐츠가 여러 에브리 바디가 자기가 한번 딱 다운로딩해서 다른 데 카피를 안 하면 DRM 시스템이 아주 심플해지고 그러면 여러 시스템에서 받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도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되는데 그걸 못하게 DRM 시스템을 넣으니까 다른 DRM 시스템하고 이제 잘 안 되는 경우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서비스 레벨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저 디바이스 레벨 인터오퍼러빌리티는 네트워크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소위 말하면 이런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인터오퍼러빌리티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네트워크의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 레벨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저 디바이스 레벨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되든지 간에 하나의 디바이스 이미지로서 보여주게 하자 하는 게 이제 그런 디바이스 레벨 인터오퍼러빌리티입니다. 이건 되게 기술적으로 피지컬 네트워크의 피지컬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러면 피지컬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가 많죠. 802.2xx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토콜 이런 건 전부 다 기술적인 것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웬만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되면 잘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 레벨 인터오퍼러빌리티는 가장 이슈가 뭔가 하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트레스트 또 이 컨텐츠를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비즈니스 인트레스트하고 컨플릭트가 생겨가지고 소비자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애플의 아이팟을 사가지고 애플에서 아이팟에서 제공하는 뮤직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거기서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른 MP3에 옮겨도 플레이가 안 되죠? 그죠? 그런 인터프레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데 자유롭게 이렇게 플레이 될 수 있다면 소비자로 봐서는 상당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사실 DRM 시스템,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DRM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대개의 경우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인정받으면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권한에 따른 컨텐츠를 가지고 보고 그만두면 괜찮은데 보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저 라이트 매니지먼트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DRM 상에 보면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컨텐츠를 모아서 배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해 주는 사람, 이걸 또 리테일러, 소위 말하면 실제로 그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공급자, 그리고 쓰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쓰는 사람이 1달러를 내면 그 중에 조금씩은 다 이 사람들한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레베뉴 스트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인트레스트 때문에 DRM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컨플릭트 인트레스트 때문에 컨텐츠 프로텍션, 또 우리 같은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는 우리가 TV라든지 핸드폰을 만들 때마다 어떤 DRM에 대한 로열티를 내기 때문에 로열티 문제, 그리고 사용자로서는 불편하다. 컨센서스 디스트리뷰터는 마켓 그로스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이거는 한 서너 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이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신문지상에 나올 것이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공부 좀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비즈니스 포인트 이슈, 사업적인 이슈.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을 핸드폰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 이게 또 하나의 큰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PC가 한 20년 동안 경제를 견인해 왔고 지금 이제 디지털 TV가 상당히 시장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음에 또 킬러 프로덕트를 이제 고민을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또 나올 제품을 뭐 다른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사실 이런 걸 고민하려면 사람이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 인재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첨단 기업이 다 고민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머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CE 업계의 그 기술 부분이 현황은 첫째, 디지털 컨버전스 상의 밸류 체인 위의 컨트롤 포인트를 어떻게 선점할 거냐. 밸류 포인트라는 거는 그런 디바이스 네트워크 서비스의 컨버전스에 따른 기술, 그리고 CIT 업체 간의 서비스 플랫폼에 따른 기술, 그리고 이런 CIT 디바이스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DRM, 이런 게 표준화에 관련된 IP 선점,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특허를 표준화에 많이 넣어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 장벽을 구축하느냐. 상당히 아주 중요한 얘기고, 또 이러한 많은 지식 경영이라는 걸 말씀드려 보셨죠? 어떻게 하면 이 멀티미디어 그 테크놀로지, 디지털 컨버전스를 위한 많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엮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단납기 개발 체제를 구축하느냐. 이걸 하려면 내가 혼자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R&D 리소스를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기술 부분의 경영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술 부분을 어떻게 매니지 해야 되느냐.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발명, 창의 같은 건데 매니지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사람의 창조적인 마인드는 매니지가 안 되지만 일단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사업화하는 것에 하는 프로세스는 매니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알을 낳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오케이? 알이 낳았을 때 그것이 잘 부화해서 큰 닭이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는 매니저가 가능하고, 없는 달걀을 만들어내는 것은 글쎄, 그건 뭐 알을 놓는 닭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뭔가 큰 조직이 한 2, 3년 지나면 맨 처음에 조직이 생겨가지고 2, 3년 동안은 상당히 열심히 일합니다. 벤처 같은 조그마한 회사를 보면. 근데 이제 벤처 회사가 맨 처음에 1년 동안은 상당히 배우고 보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 해에서는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기뻐서 열심히 하고, 3년째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년째는 일하기 싫죠. 그죠? 그럼 5년째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표현한 에세이가 제가
2000년도에 그 I7B 스펙트럼에 보면 망키 비즈니스라는 이런 그 한 페이지짜리 그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프린트 해드렸는데 내용은 뭔가 이렇습니다. 2000년에 딱 보니까 그 당시 그 굴뚝 산업이 다 망한다고 그러고 상당히 많은 그 산업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몇 개의 벤처 업체들은 상당히 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감해 보니까 그 몇 개의 벤처 업체의 CEO들이 그냥 칼리지에서 바로 나온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아주 그 큰 대기업의 CEO를 하던 몇몇 사람이 그렇게 튀어져 나와가지고 잘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쓰는 게 망키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뭐 실제로 그 동물학대들 실험을 했답니다. 그 한 울타리 안에 여러 마리의 그 원숭이를 집어넣고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위에다가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그 원숭이가 의자를 딱 딛고 올라가면 구멍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울타리를 탈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한 100마리 집어넣고 의자를 갖다 놓으면 한 놈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 못 가게 매를 딱 때린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한 그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옆에 지키는 사람이 안 때려도 자기들 망키 원숭이 스스로가 못 올라가게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주 그 인트레스트한 겁니다, 그게.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직의 문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원숭이가 울타리를 탈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그 실험할 때 그러면 매일 한 마리씩 새로운 원숭이를 갖다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도 100마리를 다 바꿔도 한 원숭이도 안 튀어나가더라. 이 소위 말하면 그게 회사나 어떤 조직의 어떤 그 칼초, 타성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그래도 미친 원숭이 한 마리가 밤중에 튀어나오면 그게 혁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제가 이걸 카피를 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 중에서 때로는 미친 척하고 다른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읽어가.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통 기업에서 연구개발 사이클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한 80%, 70% 정도는 개발 부분에 기업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 개발 부분에서 개발을 하면 대개 1년 내지 2년 후에 시장에 나올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수지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요. 근데 한 30% 정도는 한 5년 후에 미래 시장을 대비한 이런 리서치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미래 대비 5년 후를 대비한 리서치를 하면 그 결과를 1년이나 2년 후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럼 5년 동안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하나도 안 팔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ROI를 매니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회사에서 개발 부분, 이런 분은 이제 사업부 개발팀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1년 내지 2년 후에 시장을 보고 개발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정보. 1년 후에 10대가 어떤 휴대폰을 원할까 참 점치기 힘들죠. 근데 그런 게 상당히 힘들고 또 특히 연구를 한다면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상당히 예측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되게 이제 기술 부분에 좀 아까 말씀드린 망키 비즈니스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 때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이제 저도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되게 사람들이 연구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좀 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회사에 와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얼른 하십시오 그러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회사에 와서 나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됩니다. 회사에 와서 연구를 하겠다면 회사의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어떤 스페시픽 토픽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그 임팩트가 날 거냐. 근데 그렇지 않고 막연한 연구라는 것도 되게 호기심에 의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호기심에 의해서 연구를 하더라도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사업 영역에 대한 호기심의 연구는 많이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30% 정도. 근데 이제 개발이라면 이거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시장을 보고 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얼마 정도를 돈을 벌자 하는 목표에 의해서 주 안점이 가장 저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부가가치를 해서 팔 때 많은 이익을 올리자. 그러니까 연구는 그게 아니고 어떤 저내릭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어떤 발견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연구는 질적으로 그 출발점이 다르죠. 그러면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그 cost effective way of producing valued thing, 이걸 하게 되면 노하우가 있겠죠. 노하우를 소위 말하면 기술이라고 그러고, 그 기술은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기술은 어디 있냐 하면은 기술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술을 킵하려면 사람을 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기술력이 있다는 거는 뭔가 하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유형 기술 자산. 이것은 터클리스트. 특허. 삼성전자가 특허를 500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바뀌어도 삼성전자한테 부여된 그 텐지블 그 유형 기술 자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는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죠. 또 그 회사의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 문화, 무형 자산이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두 개 다가 다 중요하고, 때로는 어쩌면 유형 기술 자산도 중요하지만은 무형 기술 자산을 어떻게 하면 잘 확보해서 이거의 결과로 그 부산물이 유형 기술 자산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기술은 곧 사람이다. 그래서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술 부분에 저희 회사가 1년에 투자하는 돈이 상당히 그 천문학적 숫자로 연구개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를 했다면 그게 상응하는 회사의 그 이익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노랗게 된 부분을 연구개발 부분의 어떤 큰 틀이라고 본다면 입력이 뭡니까?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무엇을 할 거냐? 미션, 비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연구개발 조직 문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기술을,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기술 혁신, 프로세스 혁신, 인사 혁신, 사람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이룩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관리 프로세스, 그거의 결과로서 나오는 기술개발 결과, 그것이 우리 제품에 연결될 때 비로소 가장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혁신, 프로세스, 인사, 그런 세 가지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개 기술 혁신을 하는 과정은,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disruptive technology가 지금 세상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소위 말하면 센싱이라고 합니다. 센싱.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같은 경우도 세계 유수 대학이라 세계 유명한 연구소에 협력이라든지 정보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What's going on the world? 이런 거예요. 봐서 그 중에서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 회사의 그 어떤 전략적인 기술 포트폴리오에 매칭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을 선행적으로 좀 해서 그게 상응되는 특허를 확보하고 확보된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표준화 단체에 우리 특허를 최대한 더 많이 반영시키고 반영된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Okay?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가 D램을 생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다 이런 트랜스런 테크놀로지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른 테크놀로지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술 부분에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그 반도체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고 또 낸드 플래시가 저희가 마켓 쉐어 1위입니다. 최근에 그 낸드 플래시 역사도
이렇게 마켓 쉐어 1위 된 지도 한 3, 4년 됐나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아 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존의 그 DRAM을 리플레이스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스토리지를 사용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멀티미디어가 되면 대용량의 하드 드라이버와 마찬가지 그 대용량의 플래시가 non-volatile 메모리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런 그 낸드 플래시의 캐파시티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인크리스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등이 되는 겁니다.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어떤 그 컨트롤 포인트라든지 특화 전략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서바이벌가 힘들다 하는 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기존의 그 단품을 하나의 이렇게 솔루션을 엮어서 파는 것도 하나의 그 기술 개발의 그겁니다. 저희 회사 같으면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게, 반도체 소자도 하고, 또 LCD 디스플레이 소자도 하고, 또 DTV라든지 아니면 통신 같은 시스템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직적으로 상당히 잘 인테그레이션 된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것이 멀티미디어 시대, 또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는 어쩌면 그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점을 이용한 솔루션 제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연구 개발 부분에 천문학적 돈을 이제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비즈니스 쪽에 얼마의 임팩이 됐는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보면 여러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R&D 투자를 분석하느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리서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게, 티핑이라는 사람이 95년대에 나온 거 아직 뭐 오래됐습니다만, 요 5개 단계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 부분을. 그러면 요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은 뭔가 연구 개발에 효율적으로 얼마나 빨리 하느냐. 똑같은 것을 개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개월 걸렸는데 뭐 우리는 15일만 했다든지, 정말 효율성. 또 두 번째 요 위의 것은 그렇게 빨리 효율적으로 연구한 결과 나온 기술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필요 없는 거 잔뜩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런 게 소위 말하면 에셋하는 방법. 또 개발된 기술, 또 그 기술의 가치가 있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비즈니스에 잘 접목되어 있느냐. 접목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전체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에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매핑이 되느냐. 소위 말하면 한 가지, 그 에리아만 이렇게 기술이 많이 있고 다른 에리아에 기술이 없으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기술 영역을 골고루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유형 기술 자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100원 투자해서 매출에 얼마 정도 기여했느냐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1달러 기여해가지고 적어도 100배 이상은 나와야 되죠. 그죠? 1달러 기여해서 매출이 100불이 나오면 매출 100불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포션은 1%죠. 그죠? 되게 큰 게 보면 되게 한 5%, 6% 정도 됩니다. 매출의 5, 6%. 그 얘기는, 매출이 5%의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불을 써서 연구개발을 했다면 적어도 5%니까 얼마 되나요? 100불 같으면 보통 매출이 100불 같으면 5불 연구개발비잖아요. 그럼 내가 5불 연구개발했을 때 100불의 매출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사에 누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뭐 다 그러진 않고요. 보통 어떤 한 연구과제는 하도 잘해가지고 1000배, 10,000배 나오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확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하면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개발의 그 밸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마다 연구 개발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연구 부분인 경우는 과제 제안, 과제 기획, 또 평가, 평가에서 이런 식의 쭉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회사 내에 어떤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여러 가지 연구 개발, 연구 과제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납기가 예를 들어서 지연됐느냐 아니면 빨리 마쳤느냐 요 과제에 들어간 맨파워가 얼마냐 돈이 얼마냐 이런 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구 부분의 프로세스 또 상품 개발 과제 같은 거 개발 과제 프로세스 개발 과제는 항상 양산을 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각 회사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이건 뭐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되게 그 회사에 이제 저희 회사 같은 막 개발 인력만 한 3만 명 정도 이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3만 명에 들으시는 분들이 다르게 다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트라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또 어떤 그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하면 이 공학적인 문제에 컨트랙트 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특허를 회피하느냐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사용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트리즈라는 그 띵킹 메소드올로지를 뭔가 하면 옛날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특허 한 뭐 4만 건, 5만 건, 뭐 10만 건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걸 분석을 다 한 거예요. 특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해보니까 한 80가지의 그 특허가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자기들한테 정리한 게 있어요. 80가지. 그것만 뭐 복잡한 거는 인수분해를 하라 뭐 이런 거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그 특허가를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해서 한 80가지가 되고 그런 80가지의 유행에 따른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과거에 유사한 문제를 푸는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요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설계해서 만들어서 안 되면 다시 없애고 또 만들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는 컴퓨터 안에서 서킷 시뮬레이션도 하고 미케니컬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 열 해석, 유체 해석 뭐 이런 걸 대부분 다 합니다. 다 하고 심지어는 외관에 대한 품평까지도 큰 스크린에 3D로 이렇게 봐서 안 만들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의 그 사용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메소드올로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단순히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현미경 들여다보고 열심히 그거 연구하는 것만 아니고 회사에서의 그 연구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는 수학을 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 못해도 이런 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공학도라는 게 반드시 미적분만 잘하는 것만이 공학도가 아니고 미적분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도 필요하고 아키텍처를 잘 이렇게 건축하듯이 어떤 그 제품의 설계를 어떤 아키텍처럴 측면에서 잘 하시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잘하는 게 주로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이런 쪽.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모든 그 큰 회사의 여러 가지 기술 부분의 정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분의 일을 하지만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지식 경영을 그 어떤 바탕으로 관리가 안 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지식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기업에서 하고 있는 기술 경영에 대해서 썸머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왜 기업에서 기술 경영을 하느냐 하면은 사업의 기회를 선점하되 좀 더 조직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사업 기회 선점의 확률을 높이자 이런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을 선행으로 좀 개발해서 핵심 기술을 남보다 좀 빨리 개발하고 그것을 개발된 그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차별화되게 빨리 시장에 내놓고 그렇게 하되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 제품을 지적 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를 하자. 이게 뭐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연구 개발 부분에 대한 경영 성과, 사업 기여도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그 기여도를 좀 크게 극대화하자.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수 기술 인력을 확보, 양성,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문화를 설정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술 경영인데 한국에서 한 5, 6년 전부터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TM이라고 많이 그 바즈워드가 나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되게 보면 좀 아카데믹한 피상적인 게 있고요. 실제 기업에서 느끼는 것은 그거보다 한두 단계 좀 더 디테일하고 신뢰의 바탕을 둔 그런 이제 메소드가 필요한데 그건 아직까지 현재 학교에서도 잘 강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에 시간인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나름대로 최대로 하고 있는 걸 소개해드리는데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직도 임프루브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한 69점, 70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아주 임프루브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연구개발 부분의 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확보를 통해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자. 그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티브 프로덕트를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한 그 서스테이너블 프로핏 베이스를 만들자. 그로트 엔진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최고의 경쟁력, 경쟁력이라면 여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확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R&D 부분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이제 스트래티지는 배품을 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삼성전자 전체의 하나의 스트래티지고 이것이 이스태블리시 된 게 한 4, 5년 전에 디지털 컨버전스를 시작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Always Connect Multimedia Solution이다. 그리고 혁신의 주안점은 스피드와 코스트다. 그리고 기술 부분에서는 글로벌 R&D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스태블리시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으면 세계 한 12군데의 해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생산 위주에서 시장 위주로 바뀌자. 그래서 상당한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회사의 탑 경영진이 딱 디클레어하고 이렇게 변하자 해서 한 4, 5년 동안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변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연구 부분을 보면 연구 부분의 매니지먼트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코퍼레이트 테크놀로지 오퍼레이션 이게 하는 주로 저희 회사의 해외 연구소 또 우리 회사 내 6개의 그 각 총괄의 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그리고 사업부의 개발실 또 우리 기술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사적인 협업 그리고 중장기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계시고, 또 윤 부회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5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사업부라면, 이 사업부 하나하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웬만한 한 10대 기업 정도 큽니다. 보통 매출이 한 10조, 20조 이렇게 되니까. 디지털 미디어,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TV라든지 그 디지털 미디어, TV라든지 AV 쪽을 만드는 사업부가 아주 상당히 크고요.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통신, 그리고 반도체, LCD, 그리고 홈 어플라이언스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등 가전제품.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사업부기 때문에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회사 전체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큰 게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글로벌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해서 전 세계의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있고 또 회사 전체의 전략 기획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글로벌 마케팅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기술 오퍼레이션. 그래서 각 그 총괄마다 R&D 그 연구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총 6개가 있고요. 그것들을 연구소에서 연구된 것이 한 3년 정도 내지 4년 정도 후에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이 사업부의 개발팀에서 개발해서 사업 제품이 나가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코퍼레이트 쉐어드 리소스로서 좀 더 서비스하는 게 소프트웨어 부분의 테크놀로지,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제조 기술, 그리고 외국에 있는 연구소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어드밴스 5년 이상의 그 기술을 연구하는 삼성종합기술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예로서 그러면 한 2000년, 그러니까 1998년, 99년에 저희 회사에서 아주 그 석세스풀하게 이제 성공한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작년까지 참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보기에는 한 두 번 정도의 그 어떤 그 잘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그 성공 스토리. 그거는 오늘 생략하고, 두 번째 챌린지가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컨버전스 에러에서 어떻게 빨리 됐느냐, 잘 됐느냐.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겁니다. How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digital convergence era. 아까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Early detection of inflection point.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일본 그 회사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상당한 그 자기 마켓 쉐어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이 나오면 자기가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 그 시장을 깔아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투자를 조금씩 늦추는데, 우리로 봐서는, 저희 회사로 봐서는 아날로그 시대에 많은 그 마켓 쉐어도 없기 때문에 이왕 몇 자 번전 이래서 빨리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죠. 사실 그때 또 그걸 보는 선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 테크놀로지는 그 기술자들이 상당한 경험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 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확 변하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아주 그 정량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디지털 부분은 디지털 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알고리즘을 잘 프로그램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돌려보면서 옵티마이즈 하면 웬만큼 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지털 TV 같은 거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왔고, 마케팅입니다. 처음으로 나왔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취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스택을 여러 개 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세계 인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네트워킹 솔루션도 제가 뭐 중앙연구소장 할 때 98년도인가? 그때 99년도 CECO에 네트워크 해가지고 나갔고, 뭐 이런 등등 것들을 우선 시장에 빨리 이렇게 그 기술을 개발해서 빨리 제품이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제품들은 거의 세계 이것도 아마 세계 처음으로 시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사업은 안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먼저 출시했다는 거. 그 얘기는 이런 제품이 그 와이드하게 유스 되기 전, 적어도 1년 내지 2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그 인플렉션 포인트를 미리 감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감지해서 여기 맞는 기술을 미리 개발해서 시장에 먼저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아까도 얘기한 그 우리 회사 내의 수직적인 계열도 있겠지만은 지금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연구소를 잘 활용하고, 또 적은 기업들과의 그 얼라이언스라든지 같은 공동을 해서, 사실 휴대폰 같으면 카메라폰 같은 게 700만 화소 같으면 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모델 같은 것도 제일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있고, 디지털 TV도 그렇고, 노트북 같으면 한국에는 좀 비싸서 안 팔립니다만은 그 유럽에 아주 잘 팔리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 뭐 꽤 비싸죠. 그래도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 그 저희 그 노트북 그게 고급품이 돼가지고 마켓 쉐어 1등입니다. 근데 그런 그 말하면 최근에 그 좋은 실적이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썸머리 하시면 보면 저희 회사가 만드는 게 부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글로벌 컨버전스 에라에 지금 소파 잘 돼 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2등일 때는 열심히 앞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되죠. 왜냐하면 앞에가 있으니까 쳐지지만 않으면 2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이 딱 되면 앞에 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항상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잘 못해서 조금만 하면 2등으로 쳐지는 거죠. 그죠? 근데 2등이 2등일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1등이 2등이 되면 이게 살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 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만 챌린지 투비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보다 더 나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트럭티브 테크놀로지가 세계 어디에선가 알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적당한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요 부분입니다. 브레이크트루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감지하고 또 감지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필터링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업에 연계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기술 경영에 속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 5년 전부터 저희 부회장님께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미래를 정확한 예측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우수 인재의 양성이 기업에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그 에센스다. 이건 뭐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꼭 일어난다는 보장을 받고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속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주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내일 아침을 고민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 우수 인재.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소파 이걸 4, 5년 동안 열심히 드라이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 인재. 우리가 그럼 바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천재만 바라느냐. 천재를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확보, 유지, 양성하려고 한다고 신문이 많이 나죠. 그럼 천재가 따로 있느냐. 여러분들도 천재가 아니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보면 뭐 글로벌라이즈 돼야 된다. 아주 크리에이티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독립적이어야 된다. 아주 챌린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하나하나의 그 단어들이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나도 글로벌라이즈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딱 생각하면 딱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대부분들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참 말은 상당히 좋죠. 창조적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럼 내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이 뭐냐고 생각할 때 상당히 그 생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틀을 조금만 바뀌면 다 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라이즈가 되자. 그럼 글로벌라이즈라는 게 별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만 가져도 글로벌라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점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라이즈 된다는 얘기는 서양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서양 사람하고 비즈니스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한 번만 해보시면 내가 얘기를 할 때 이런 면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한다는 것도 해서 그러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눈 감고 앉아있는 게 창조냐? 절대 그렇지 않죠. 창조라는 건 뭔가 자기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반복적으로 하기 전에 딱 스탑하고 내가 과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에 이럽니다. 어느 조직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 보고 처음 생각하라는 게 뭔가 하면 제로 베이스로 생각해 보시오. 그 얘기는 당신 조직이 없다고 해서 회사 망하느냐? 망하지 않는다면 조직을 없애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건 독립적이다. decision making responsibility 때문에 등등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 그럼 이것도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해보십사는 게 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저희 회사에 한 6,000명, 5, 6,000명의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석사, 학사를 마치고 오신 분들 보면 대개 그분들은 대학교 4년 마치고 보통 박사를 하셨으면 10년을 학교에 있은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맘마보이밖에 안 듣는 거예요. 맘마보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숙제를 줄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죠. 숙제를 줄 때. 숙제를 빌어서 주면 막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위 말하면 대학교에 석사, 박사를 안 하더라도 대학교를 나왔다면 적어도 숙제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숙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띵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조금 하시면 금방 숙제를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설사 다른 사람이 준 숙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한번 A라는 방법으로 해보니까 B라는 방법을 한번 트라이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방법을 두 번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 A보다 B가 좋다면 B를 택하고 A보다 B가 나쁘다면 A가 좋구나. 그래서 B는 나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B를 하려고 그러면 B를 하지 말게 하고 이런 정도의 그 셀프 임프루먼트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회사에서 잘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99%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한국 회사는 실력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하면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되게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 밑에 천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천재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에서의 천재는 학술이나 예술 등의 타고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이런 아주 서양에서 얘기하면 gifted person이에요. 그 뜻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서양에서 얘기하는 gifted person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도 애들을 미국에서 국민학교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봤습니다만 서양의 미국에서의 학교에서 아마 99.99%는 전부 다 gifted person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gifted person을 뽑으면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웬만큼 자기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니어스라는 거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죠. 이건 2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 때 말동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얘기할 때, 소위 말하면, 제가 얘기해서는 게, a person empowered with a transcendent mental superiority. 소위 말하면 미친놈하고 머리 좋은 사람하고 비슷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실력이 없어서 이런 말 한다는 건 노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천재나 영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절대 그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가 포커스하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저는 그 평소에 이런 세 가지 이제 워드를 저도 일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게 뭔가 하면 첫째, 조직에서 일을 하건 혼자 일을 하건 간에 첫째, 알아야 면장을 할 테니까 자기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지식을 아주 한 분야를 깊게 알든 아니면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알건 여하튼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코어 컴피던스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 둘이 같이 일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상대방이 나보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분명히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대화를 시작하시면 서로 둘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respect individual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 팀워크를 가서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팀워크를 잘 하려면 내가 속해 있는 팀에 도움이 돼야지 팀에서 나를 붙여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팀하고 일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 내가 그 팀에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팀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주기만 주는 것만 누가 그걸 하겠어요? 다른 팀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팀워크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회사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수신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 잘 아시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함. 이거 뭐 정책의 영역이 아니고, 수신이라는 얘기는 우선 첫 번째하고 좀 크로스펀드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란 얘기는 우리 요 팀워크에 스스로 이렇게 일을 잘 해야지, 하나의 10사람의 그룹이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아웃풋을 내서 그 다음 그룹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전체에서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내용은 다 알아요. 문제는 자기가 실제로 이걸 이제 실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실천은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잘 활용을 하는데, 세상의 시스템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텔레비처럼 우리가 디자인한 시스템.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error-free pre-programmed system이라고 그래요. 이건 절대 텔레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텔레비가 내가 프로그램 설계한 거 이외에 작동을 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사는 사회 같은 거는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autonomous self-organizing system이에요. 근데 이런 데서는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하나하나가 자기네들의 코어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혼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계량상 도사가 아닌 이상 두 사람 이상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리스펙트를 해야지 하나의 그룹으로서 되겠다 하는 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코멘트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짐 컬린스가 2001년에 쓴 Good to Great 리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얘기한 세 가지는 제가 그 경험으로 제가 혼자 느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리더가 되는 데는 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뭐 기업의 몇백 명의 그 CEO를 다 이렇게 뭐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통계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그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1번은 코어 컴퓨터 같고, 2번은 팀워크 같고, 3번은 이제 매니저까지 되려면 여기까지 하면 된다. 제가 얘기한 거는 매니저까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4번, 5번은 이제 매니저를 넘어서 뭐 CEO가 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기 위해는 4번, 5번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겁니다. 상당히 이걸 보니까 상당히 트라이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조금 한 가지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effective leader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clear and compelling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약간 좀 철학적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회사의 CEO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지 말고 실패를 했을 때는 자기를 블레임하고, 성공을 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요.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제가 한번 몇 개 적어봤습니다. 아마 핸드아웃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될 거고요. 요 말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상당히 최근 4, 5년 동안 강조한 얘기라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네요. 그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엔지니어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참 강조하고 싶은 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는 그런 구분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저도 제 백그라운드가 반도체 설계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80년대, 90년대 초, 80년대 말 이렇게 제가 칩 디자인 할 때 필요한 툴 같은 거는 제가 다 짰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디자인 하다 보면,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C라든지 아니면 패스칼 같은 걸로 간단하게 짜가지고 테스트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라는 게 별로 없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는 이상하게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전기전자과를 나왔는데 이건 프로그래밍만 할 줄 알지 밑에 있는 서킷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뭐 서킷 티어리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처럼 이런 그 TV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회사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만드는 회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는 하드웨어의 어떤 특성을 몰라도 단지 C만 알고 웹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만 쓸 수 있으면 모든 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인티메이트하게 연결돼가지고 그거 두 개를 잘 조합하는 것이 시스템의 성능이라든가 제품의 퀄리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아니고 양쪽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잘 알지만은 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브라우저라든지 미들웨어 하지만 그래도 30% 정도는 그 밑에 있는 칩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밑에 돌아가는 하드웨어 컴포넌트가 무엇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날리지가 있어야지 회사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라고 해서 난 소프트웨어 하나도 몰라도 된다가 아니고 요즘은 칩을 디자인하든지 시스템 온 칩, SoC를 설계할 때 그것이 동작하기 위한 OS 그리고 그걸 드라이버까지는 적어도 할 줄 알아야지 칩을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 일할 때가 되면 양쪽 다를 하지 않으면 사오정이 아니고 빨리 집에 갈지도 모른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열심히 양쪽 다 좀 해주십사는 게 제 부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통 엔지니어들이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신 분을 보면 참 개념이 없어요.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참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시스템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는 이런 시스템밖에 매니지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디자인했는데 텔레비가 진행이 있어가지고 혼자 딴짓것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엔지니어는 이런 서클로 된 요 시스템 바운드를 디파인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회사에 있는 신입사원들 보면 한 반 정도가 잘 디파인을 못 해요.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를 디파인하는 스코프 아니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나머지는 있지만은 내가 직접 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디파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운드를 디파인하면 인풋, 아웃풋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엔티티 몇 개의 정형화된 로지컬 띵킹은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익히고 나오셔야지 앞으로 회사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에러 프리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교회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있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건 공학적인 생각이 아니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AI 한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셀프 힐링 프로그래밍 시스템 이런 거.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에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너무 일러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부탁이고 하려면 이런 엘리먼트를 좀 공부 좀 하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간단히 지금 아무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개인의 경쟁력이 저희 회사의 곧 경쟁력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쌈마리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에 따라서는 감정이 풍부해서 직감적으로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연역적으로 수학의 기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있어요. 양쪽 다 하는 사람은 잘 좀 힘듭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근데 대개의 경우 한쪽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를 어느 쪽인가를 잘 아셔서 그 분야로 좀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리고 그 인플렉션 포인트를 잘 감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되게 우리가 같이 회사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경쟁자는 옆에 동료가 아니고 자기와 똑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회사의 그 인류 기업의 연구원이에요. 그런 그 인식의 차이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하 관계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보스한테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well define 못하는 보스는 있어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밑에 부하한테는 내 부하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well define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레시프로컬 한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 보스가 시원찮으면 그 밑에 계속 있는 사람이 잘못이겠어요? 아니면 그 보스가 잘못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가지가 있는데 나무가지가 썩었단 말이에요. 옆 밑에 매달려 있는 박쥐가 잘못이에요? 아니면 이 썩은 가지가 잘못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조크라는 게 세상에 사는 게 그건 매달려 있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자기 보스가 싫다는 것 같으면 더 좋은 보스를 한테로 옮긴다고요. 그런 거는 요즘 현대적인 그런 R&D 인바이러먼트에서는 회사에서 충분히 그건 다 허용되니까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는데 보스가 현찮아가지고 일을 못한다면 손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 그 R&D 쪽도 상당히 조직 문화가 서양보다도 더 좋게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라든지, 그리고 사실 말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똑같지만은 사실 누가 항상 어깨 너머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일을 한다면 소위 말하면 프로페셔널이 아니죠. 라인 워크죠. 그죠? 어서블리 라인에 있어가지고 척척하는 사람이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R&D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쳐다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셀프 모티베이팅 워킹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자기 혼자 띵크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의 비전하고 미션하고 또 저희 회사가 프로바이드 하는 R&D 서포트를 딱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도 천재적인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끝입니다.